안녕하세요. 채널의 애청자이기도 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최근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폭로하기 위해서요. 사이다 같은 시원한 후기가 있는 단순한 폭로라면 저도 다른 사연자분들처럼 속 시원하고 말았을 텐데 저에게는 이 폭로가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선택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운을 띄우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듣는 채널인 만큼 제 이야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들어주시고 현명한 답을 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걸 쓰면서도 사연에 등장하는 분들이 혹시 본인 이야기인지 알아보고 저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연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많은 걱정도 했었지만 어쨌든 저 혼자서 안고 해결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폭로할 대상은 바로 저희 예비 시댁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선 결혼하라고 난리지 주변에서도 넌 언제 연애해서 결혼할 거냐 난리 또 난리.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일찌감치 서두른 친구들은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건지 혼자 꽤 오랜 시간을 보냈었네요. 대신에 남들보다 배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재테크 관련 모임에서 만난 언니가 자기 지인과 성격이나 외모가 꼭 잘 맞을 것 같다면서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 줄까 봐 그러니? 아유, 조건도 하도 좋고, 나 통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아니, 뭐 하자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스타트업 대표라 그동안 바빴대. 너무 빼지 말고 한번 만나봐. 언니의 성화에 어영부영 그 주 주말에 소개팅이 잡히게 됐고 별 기대 없이 나갔던 저는 그날 그 언니의 말을 들었던 것을 아니 더 나아가 제가 그 재테크 관련 모임에 들어가서 언니를 만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소개팅 자리에는 정말 딱 제 이상형에 들어맞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더욱 다행인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예비 신랑 역시 그 자리에 처음 나왔던 절 보자마자 아, 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소희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때보다 훨씬 미인이셔서 제가 소희 씨한테 밥이 아니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앉아 3시간이 넘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감탄을 연발했죠. 그렇게 애프터 약속으로 이어지게 됐고 세 번째 데이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산책길에 자연스레 손을 잡으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난 오빠 만나려고 여태까지 연애 안 하고 있었나 싶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랑 꼭 맞는 성격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정말 신기하다. 누가 할 소리. 너 그렇게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여태까지 바쁜 CEO인 척 하면서 버텼던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지 뭐. 예비 신랑은 경기도 쪽에서 해외 유통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이라고 해서 괜히 겉멋만 든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괜히 허세만 부리고 주위 사람들 하대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자기 일에 대한 애정도 뚜렷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한테 남부럽지 않은 애정을 쏟는 사람이었죠. 예비 신랑과 처음 만난 날부터 연인이 된 지금까지 저는 데이트 비용을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매번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서 제가 밥이나 커피를 결제하려고 하면 펄쩍 뛰면서 마치 제 돈을 쓰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얻어먹고만 살겠어요. 하도 제가 결제를 못하게 하니까 염치가 있지 그럼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하고 지나가듯이 예비 신랑이 예쁘다고 했던 넥타이 핀을 몰래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 가방이며 목걸이며 구두며 온갖 선물 공세에 시달려서 한동안 예비 신랑에게 뭘 선물해야겠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씀씀이가 큰 남편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게 월급쟁이 생활만 해왔던 부모님 밑에서 착실하게 회사원으로 자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뭔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스타트업 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나이에 자기 회사를 차리고 리스가 아닌 본인 명의로 슈퍼카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만나는 여자에게 이런 선물을 턱턱 사준다는 게 좀 수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넌지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오빠, 난 정말 평생 회사원 생활만 해서 그런지 한 번씩 오빠 돈 쓰는 거 보면 헉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진짜. 친구들 남편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빠처럼 그렇게 통 큰 사람 처음 봤어. 뭐 예전에 로또라도 당첨됐던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로또는 무슨, 그냥 정말 사업하고 재테크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어난 거지. 완전히 맨바닥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집에서 물려받은 돈이 좀 있어서 남들보다 편하게 시작하긴 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내 노력 덕분이다. 그건 꼭 믿어줘야 돼. 이 이야기를 믿기엔 예비 신랑은 회사 일보다는 골프, 승마, 여행 등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이 많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뭐 아직까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대뜸 경제 사정을 세세하게 알려달라느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냥 예비 신랑이 말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찝찝한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귄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져 오고 저희 집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홍기찬 딸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으셔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너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부지런히 길러도 남들보다 훨씬 늦었다고요. 그렇게 등을 떠미는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분명히 저한테 넌지시 집에서 결혼하라는 말씀 없으시냐, 너는 몇 살쯤 결혼을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떠보는 것 같긴 한데, 또 시댁으로 인사를 가자거나 하는 이야기는 죽어도 꺼내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죠. 오빠, 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 설마 나랑은 연애만 하고 싶고 결혼은 더 조건 좋은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야? 오죽 답답하게 굴면 내가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겠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랑 하루빨리 우리 집에 인사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먼저 꼭 해야 할 것 같아.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그런데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프로포즈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던 예비 신랑이 예비 시댁에 제가 인사를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고, 지금 이 마당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놀라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어진 예비 신랑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대부업 쪽 일을 하셨었어. 물론 지금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동생이 그 일 이어서 하고 있고, 대부업이라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불법 사채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식으로 대부업 신고도 다 했고. 여러분,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의 집안이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머릿속에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현실에서 많이 봐왔던 흔한 사채업자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로는 대부업 신고를 하고 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결국 사채업자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가 너무 좋기도 하고, 우리 엄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실제로 뭐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대부업 했던 게 본인도 마음의 짐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번 돈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계셔. 예비 신랑이 그동안 인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꺼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당연히 본인의 이런 집안 사정을 알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크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을 못 꺼냈다네요. 그렇다고 인사를 가기 직전까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저를 속이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남들 시선을 100%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사채업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가면서 결국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게 번 돈으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갑작스레 들은 이야기에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대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겠다고 했어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푹 떨구고 쫓아오지도 못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밖에서 보니 그건 나름대로 짠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이 그런 거지 예비 신랑 딱히 개인만 놓고 봤을 땐 전혀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랐을 거라는 예상도 못할 정도로 반듯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연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홍기가 찬 딸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도 막상 딸 결혼할 때 지원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는 각자 자기 고민하느라 급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예비 신랑 집안은 돈이라면 정말 차고 넘치죠.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남들은 겉으로만 보니까 신랑 쪽으로 너무 기우는 결혼이라고 혀를 차는데 만약 이렇다면 우리 관계가 조금은 동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떨어져 있는 그 며칠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이 얘기를 우리 집에다 할지 말지는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말대로 우리 가족들은 이야기를 듣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생각은 오빠가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걸 꼭 밝혀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앞으로 나랑 평생 같이 살 건 오빠인데 오빠 믿고 이 결혼 한번 해볼게. 그러나 만나고 사귄 지 1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기 파악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던 걸까요? 제 승낙을 듣고 카페에서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기뻐하던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기억 속의 예비 신랑은 그렇게 매사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는 여린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을 송두리째 의심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에르메땡 가방 다 알고 계시죠? 왜 여자들의 꿈의 가방이라고 자가용 한 대 들고 다니는 거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정식 프로포즈도 아닌데 에르메땡 가방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잭팟 아닌 잭팟이 터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바로 그 잭팟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탄탄대로였죠. 저희 집이야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희 집에 인사 와서 결혼식이나 혼수 비용은 일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결혼 먼저 하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근처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시게 아파트랑 차도 해주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위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꽃가마라도 있으면 귀한 사위 꽃가마라도 태워서 데리고 다닐 기세로 어화둥둥 네 새끼야 모두였죠. 저희 집에서 딱 한 명 예비 신랑을 삐딱하게 보는 건 저랑 2살 터울의 남동생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누나, 다 늙어서 이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결혼한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입장에선 참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 다행이면 다행인 거지. 이게 왜 갑자기 좋은 일 앞둔 누나한테 시비야? 할 일 없냐? 너 형님이랑 오래 만나고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건 맞지? 혹시라도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남동생이 알기라도 한 건가?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본 게 맞냐는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1년이면 동거도 한다더라 괜히 너스레를 떠니까 남동생이 되스럽지 않은 말투로 뼈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괜히 결혼한다고 인사까지 온 사이인데 내가 누나 꼴 보기 싫어서 초치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는 같은 남자끼리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온다고. 아, 근데 형님이 다 좋은데 뭐 우리 집에다가도 잘하고 누나한테 또 얼마나 잘하겠냐고. 아, 난 그것도 물론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말이야. 아, 근데 이상하게 뭔가 좀 쎄한 구석이 있어. 이게 내가 뭐 딱 뭐다 하고 말은 못 하겠거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 관상은 무슨 네가 무슨 관상가라도 되냐? 뭐 최근에 영화라도 봤어? 이게 아주 날이 갈수록 누나한테 시비 거는 방법이 다채로워지네.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예비 신랑의 인상이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쎄하다나요? 자기가 군대 다닐 때 저런 얼굴의 선임이 꼭 후임들을 죽도록 패거나 사고를 쳐서 나가는 꼴을 많이 봤답니다. 남동생이랑 나이 터울이 얼마 나지 않아서 크면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하여튼 결혼 정말 해야겠으면 그쪽 집도 가보고 잘 알아보고 하라고. 엄마 아빠야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데 싫다고 하겠냐? 나 같아도 넙죽 엎드려서 환영이지. 그런데 그냥 저렇게 다 해주는 것도 그렇고 영 마음이 이상해서 그래. 아, 여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봤는데 남동생이 예리한 구석이 있구나 싶었죠. 남편이 아무래도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인상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남편 집안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라도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 뜨끔하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뭐 저도 덩달아 쎄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저희 집 인사를 그렇게 마치고 대망의 예비 시댁 차례. 하필이면 인사를 가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랑 겹쳐 첫 인사를 설에 가게 된 거 있죠. 그냥 가도 부담스러운 게 시댁인데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명절에 가서 인사를 한다는 게 뭔가 본격적인 느낌이라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집은 명절에 따로 모이거나 하는 거 없어. 뭐 전을 부친다거나 차례를 지낸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명절에는 보통 여행을 가긴 하는데 이번엔 네가 인사를 오기도 하고 우리한테도 나름 특별한 일이니까 가면 엄마랑 동생 내외만 있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설 연휴에 오는 거고 하니까 한 이틀 정도는 집에서 묵었으면 한다는데 네 생각은 어때? 집에서? 아니 이제 막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집에서 자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괜찮아. 빌라라서 다른 층을 쓰면 그렇게 불편하게 가족들 마주치는 일도 없을 거고 네가 정 불편하다고 하면 손님용 별채나 호텔에서 묵지 뭐. 아니야. 그래도 처음 이사 가는 건데 바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자겠다고 나가버리면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렇게 할게. 나 안 불편해. 괜찮아. 말로는 불편하지 않다고 했지만 무슨요. 친정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저희 집이 아니니까 이젠 불편하고 어색한데 친구네 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이틀을 묵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부담감이 가득했죠. 예비 신랑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자기한테 편하게 얘기해 달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곶감이며 버섯이며 술이며 괜히 모자라는 집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좋다고 하는 선물들을 바리바리 사서 미리 준비해 두었거든요. 내려가기 전날에 예비 신랑이 짐도 미리 차에다 넣어둘 겸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봐도 되는데 생각보다 짐이 막 무거운 것들은 없어서 트렁크에다 넣고 부피 작은 것들은 뒷좌석에 두면 될 것 같아. 줄 것도 있고 해서 잠깐 차에 탈래? 차에 탄 저에게 예비 신랑은 고가의 브랜드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워낙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는 게 머쓱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이게 웬 목걸이야?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인사 가는 거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인사 가는 건데 쉬운 일도 아니고. 너도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별 내색 안 해준 게 고마워서. 자, 그리고 이것도 받아. 이어서 건넨 건 작은 쇼핑백이었고 쇼핑백 안에는 다발로 묶인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한 액수를 밝히고 싶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혹시라도 거짓말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액수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대체 뭐야? 아니, 이 돈을 대체 왜 나한테 주는 건데? 너 선물 저렇게 많이 사놓고 모자란 건 아닌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우리 엄마는 현금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이 정도면 엄마 환심 사는 데는 섭섭하지 않겠다 싶어서 너 선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돈다발이 들어있는 쇼핑백, 사과 박스는 뉴스에서나 보는 광경인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예비 신랑은 우리 둘이서 머리 맞대고 엄마 환심 사는 거라면서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사 준비가 모두 끝나고 드디어 연휴 당일 저는 예비시댁으로 처음 입성했습니다. 사연을 쓰는데 그때 그 집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네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였거든요. 예비시댁은 강남에 있는 호화빌라 펜트하우스였어요. 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라왔거든요. 살면서 그렇게 고급 빌라에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살면서 펜트하우스에 가본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어요. 어서 와요. 이쪽에 차가 많이 막히죠? 오는데 불편한 건 없었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지만 명절에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요. 기세에 눌려서 위축될 무렵 어머님이 현관으로 나오셔서 저도 준비한 선물을 건넸죠. 쇼핑백을 슬쩍 확인해 보신 어머님이 어머 이런 것까지 알려줬어 하고 예비 신랑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오기 전까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엄청 깐깐하게 구시진 않을까 뭐 그런. 그런데 어머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인다는 것 빼고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얘네는 뭐 하길래 아직도 안 나와? 얼른 나와봐 인사 왔잖아. 어머님의 부름에 뒤이어 서방님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서 동서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호칭 앞에 하나하나 예비를 붙이긴 힘드니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를게요. 서방님은 예비 신랑과 꼭 닮은 외모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풍채가 좋고 인상이 강한 느낌이었고 반면에 동서는 정말 하얗고 말라서 꼭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조용한 편인지 가족들이 모두 호탕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악수를 건네는 와중에도 팔을 꼭 붙잡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 저희 안사람이 워낙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요. 여보, 그래도 얼른 인사해야지. 집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멀뚱멀뚱 있을 거야? 서방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동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색하게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으면서 제 손을 붙잡고 연신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종이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저렇게 밝아지기도 하는구나 했어요.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 손목이 내 정신 좀 봐. 손님 온다고 평소보다 일하는 사람을 몇이나 더 불렀는지 몰라요. 손님을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게 아닌데.
차도 밀리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시장이에요. 저쪽에서 가볍게 손 씻고 식사할 준비합시다. 옷도 편안하게 벗어두고.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무슨 팔찌인가 티셔츠인가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제 손을 붙잡은 동서의 손목에 동그랗게 팔찌처럼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멍이 새까맣게 올라온 게 아무래도 어디서 심하게 다친 것 같아서 화들짝 놀라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손목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서방님이 대뜸 동서의 앞을 막아서서 동서를 등 뒤로 감추시고 시어머니도 뭔가 저희 말을 끊는 것처럼 음식 준비가 다 되었으니 주방으로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를 들여다봤지만 서방님 뒤에 숨어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 했죠. 이 사람이 요 며칠 몸이 계속 안 좋아요. 아직 식구가 아니라서 저도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몸도 마음도 많이 안 좋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온 힘들 다해서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괜찮으신 거 맞죠? 주방으로 가요. 어머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먼저 가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방에서 약이라도 챙겨 먹이고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방으로 갈까? 네, 네, 그럴게요. 황급히 동서를 챙겨서 서방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흩어져 주방으로 갔습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무슨 사냥꾼과 마주친 사슴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꼭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괜히 걱정이겠지 싶어서 머리를 흔들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방으로 가는 길에 누가 들어도 동서 목소리 같은 비명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거 동서 목소리 아니야? 아무래도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잠깐 방문 앞에서 물어보기만 할게. 저는 예비신랑과 만나는 동안 그렇게 무서운 예비신랑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 손목을 탁 잡아 멈춰 세우더니 정말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이거 선 넘는 행동이야. 각자 집에는 각자 집안의 사정도 있고 한 거야. 당신이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알겠는데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우선 저녁을 먹는 게 예의 아닐까? 동생이랑 재수 씨 보러 온 건 아니잖아. 걱정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예비 신랑의 싸늘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그 말이 맞죠. 제가 오늘 예비 시댁에 온 이유는 명확하게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던 거니까요. 우물쭈물하는 저를 보더니 그제서야 예비 신랑이 표정을 풀고 부엌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를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시작해야 하나 했는데 어머님 역시 신경 쓰지 말라면서 먼저 수저를 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시간은 많으니까요.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른 것보다 더 엄하거나 무섭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역시 예비신랑처럼 제 말이면 무조건적으로 맞장구를 쳐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시더라고요. 딱 하나 동서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빼고요. 그럼 두 분은 식사를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걸까요? 제 말에 어머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식탁에 턱을 괴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게 조금은 실감이 나더라고요. 긴장도 됐고요. 우리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아. 가족이 될 사이니까 좋은 자세이긴 한데 말이야. 아, 저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길래 걱정돼서요. 다 같이 식사를 못 했기도 하고. 내가 아무래도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집안 이야기를 깊게 꺼내는 건 조금 오바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가씨, 아니지, 새아가 궁금증이 더 커지고 괜한 오해를 할까 싶어서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겠네. 너도 괜찮지? 나야 뭐 괜찮지. 아무래도 숨길 일은 아니니까.
재수 씨가 뇌전증이 있어. 여기저기 멍이 들고 알 수 없는 비명 소리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간질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질이라고 하지. 새아가가 저런 병에 걸려서 나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다. 처음 인사 온 식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가족들끼리 알 건 알아야 하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우리 집에서 내가 병원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케어 중이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가 그렇게 끔찍한 병마랑 싸우고 있다는 게 너는 믿겨지니?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끄러운 소리도 잦아들고 서방님과 동서도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발작이 있었던 건지 동서의 손목에 또 새빨갛게 잡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서방님과 시어머니가 새삼 대담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남의 식구나 다름없는데 간질 환자를 케어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저렇게 애정을 가지고 같이 병원도 가고 돕는다는 게요. 예비 신랑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거실에 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갔어요.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도 계시는데 동서가 가냘픈 팔로 계속 과일이며 차를 옮기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앞에 차를 내려줄 때는 손을 덜덜 떨길래 내가 한다고 나섰어야 했나 후회까지 했죠.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죄송해요.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손을 덜덜 떨던 동서는 기어이 제 앞에 차를 쏟고 말았죠. 가족들 모두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차 온도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놀랐던 건 동서가 제 앞에 차를 쏟자마자 자연스럽게 동서를 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어머니 때문이었죠. 동서 역시 곧 자기한테 떨어질 매질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눈을 감더군요. 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머님은 제 당황한 표정을 보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거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어디 다친 데 없니? 아이고, 이렇게 주의성이 없어서야, 정말. 카페 다 젖기 전에 빨리 닦을 거라도 가지고 와. 어머님, 전 정말 괜찮아요. 차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고요. 동서 저 테이블만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마른 수건이라도 하나 가져다 줄래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동서는 다시 부엌으로 뛰어가고 가족들은 언제 동서에게 그렇게 대했냐는 듯이 또 평온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마른 수건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신없이 흘린 물을 닦고 있던 동서가 제 손등을 마구 닦더니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손바닥에 느껴지는 게 작은 종이 쪽지 같았는데 놀라서 동서를 쳐다보니까 제발 말하지 말아달란 듯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순간적인 느낌이었지만 제가 쪽지를 받은 것을 어쩐지 가족들이 알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쪽지를 제 주머니에 숨기고 그렇게 티타임도 마무리가 됐죠. 예비 신랑과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가서 몰래 쪽지를 열어봤어요. 방금 제가 겪었던 상황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쪽지 안에 있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더라고요. 쪽지에는 누구한테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로 "저 좀 살려주세요. 감금당했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밑에 조그맣게 서재 서랍이라는 글씨도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요즘 세상에 감금이라니요. 간질이라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럼 또 다 뭐고요? 쪽지를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샤워를 막 마친 예비 신랑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빠, 동서 말이야. 정말 아파서 집에 있는 게 맞아? 이상하게 동서한테 관심이 많네. 아파서 집에 있지. 그럼 다른 이유로 집에 있을 게 뭐가 있어?
아프다고도 하고 내 또래기도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말이야. 동서 이야기만 나오면 티가 나게 불편해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저에게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에 감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은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설령 서방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예비 신랑이라면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쪽지의 내용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까 왜 우리 거실에서 다 같이 차 마셨을 때 있잖아. 동서가 나한테 차 엎질렀을 때 그때 내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받았거든? 동서가 감금을 당해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당연히 요즘 세상에 감금이니 뭐니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어머님이 동서에게 손을 올리시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찝찝하더라고. 오빠도 서방님 결혼하고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가족들이랑 왕래가 뜸했다고 했잖아. 혹시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제 얘기를 들은 예비 신랑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에 저를 앞에 세워두고 집이 떠나갈 듯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더니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제 어깨를 감싸면서 그래요. 지금 방에 다녀와 볼래? 둘이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정략 결혼 시키려는 거 둘이 연애 결혼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아무래도 재수 씨가 몸이 아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부 믿는 자기도 참 귀엽다. 아,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살래? 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 나도 들으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긴 했어. 혹시라도 서방님한테 이야기 전하면 안 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나도 그러니까 오빠한테만 넌지시 이야기해 본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싶다. 잊어줘? 예비 신랑의 반응을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채업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은연중에 이 가족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거나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예비시댁에서의 첫날 밤은 의문스러운 점이 가득한 채로 흘러갔습니다. 잠결에 동서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한밤중에도 발작이 계속되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첫 인사라 그런지 저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 탓에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조금만 더 하면서 자르던 저를 깨웠던 건 아래층의 웅성거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에 온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 집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졸음 가득한 눈을 비비면서 내려가 보니 동서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실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무덤덤한 표정으로 짐도 빼라면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만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어진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재수 씨가 간밤에 자살을 했대. 놀랐겠지만 장례 준비해야 돼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윗방에 좀 더 가 있을래?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돌아다니던 동서가 병마랑 오래 싸우고 버텼던 동서가 갑자기 자살이라뇨? 그리고 동서의 자살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던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전 이 모든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만 느껴지고 믿기지 않아 계단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의 표정은 또 어떻고요? 자기 아내가 하루아침에 자기랑 같이 있던 침실에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는데 귀찮고 골치스러운 일이 생긴 사람처럼 머리를 싸매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아내의 짐을 집 밖으로 빼내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동서가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대화도 잘하고 여기서 웃으면서 돌아다녔잖아.
근데 그런 동서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난 어제 새벽에 자다가 분명히 동서 비명 소리를 들었어. 그땐 그냥 발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에 동서가 잘못됐던 건 아닐까? 너 지금 좀 평소랑 다르게 과하게 반응하고 선 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이 집엔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새벽 시간에는 일하는 여사님들도 다 주무실 시간이고. 그럼 네 말은 재수 씨가 자살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재수 씨를 해치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니,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다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가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도 알고 있어. 너도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집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편견들을 갖고 있겠지. 그런데 너는 이제 곧 이 집 식구가 될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당신은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령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 어깨를 붙잡고 무서운 눈으로 다그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고, 제가 곧 이 집 식구가 되는 것도, 그리고 오늘 역시 이 집 식구가 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왔던 자리가 맞았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죠. 예비 신랑과 서방님은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바로 연락 줄 테니 집에 있으라는 말을 건네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고 계시는 어머님 역시 몇 차례의 전화를 마치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아가, 너도 마음이 많이 놀랬겠구나. 그런데 네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번 일은 정말 사고였을 뿐이었어. 첫째 아가는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자신과 싸우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쉬고 있으렴. 나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저만 이 넓은 집에 남겨두고 온 가족은 동서의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집을 떠났습니다. 아유,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저한테 유일하게 참 잘해주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아주머니도 동서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하세요? 저야 아무것도 모르죠. 아이 설령 안다고 해도 말할 수도 없고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걸 절대 옮기지 말란 서약서 쓰고 들어와요. 그 대상이 이 집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도 어디서 누군가 들으면 전 당장 내일이라도 잘릴 수 있어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 테니까 방에서 잠깐 쉬고 계세요. 아니요, 차는 괜찮아요. 필요하면 제가 주방으로 내려갈게요. 잠시 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모두 2층은 올라오지 말아주세요. 일하시는 아주머니까지 물리고 제가 2층에서 하려고 했던 건 조용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2층 거실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죠. 이 모든 일이 제가 전한 말 때문에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자살을 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제가 동서에게 감금당했다는 쪽지를 전달받고 그걸 예비신랑에게 전한 후 그날 새벽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비신랑이 동서의 죽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워졌습니다. 동서의 쪽지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제가 예비신랑에게 전달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건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써져 있는 서재 서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층에 있는 서재의 서랍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온 가족들이 집을 비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누가 따라오진 않을까, 지켜보진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면서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지 문을 열고 나니 먼저 열리는 게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서랍장이 얼마나 많은지 대체 여기서 동서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먼지 쌓인 자리에 털썩 앉아 서랍장을 확인하는데
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서랍마다 먼지 쌓인 종이들을 확인하니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신체 포기 각서더군요. 단순한 신체 포기 각서가 아니라 며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람들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책장 서랍만이 남았더군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절대 없다고 하던 동서의 유서와 동서의 이름이 적혀 있는 차용증과 신체 포기 각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저를 구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유서 아닌 유서를 남깁니다. 저는 어떻게든 죽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을 노려서 이 집에 잡혀 들어왔고 남편의 놀이개로 이 집의 화풀이 대상으로 6년이 넘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라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유서라고 하기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동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이 A4 용지 3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죠. 말 그대로 부모도 형제도 없는 동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찾다 결국 사채업자였던 서방님한테까지 오게 되고 동서를 마음에 들어 했던 서방님은 돈을 갚지 못한다는 핑계로 집에 감금해 두었답니다. 사실 갚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동서가 돈을 갚기 위해서 몇 번이고 시도를 했음에도 돈을 받지 않으려는 구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피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지 돈을 갚고 싶어서 반대로 사채업자를 찾아다녔던 동서에게 돈을 갚지 못한 동안 쌓인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밀어 절대 그 돈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로는 온 가족의 샌드백이 되어 살았답니다. 가장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건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다. 저에게 그 사람의 폭력성은 대물림되어 절대 사라질 수 없으니 도망칠 수 있을 때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는 이야기를 남겨두었더라고요. 저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동서의 유서와 신체 포기 각서를 챙겨서 빠르게 이 집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빠르게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신랑과 어머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잡기 위해 뒤에서 맹추격을 해왔지만 저는 운 좋게도 집 근처에 멈춰서 있던 택시를 잡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몰라 경찰서 대신 저희 집을 선택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 뒤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제가 서재에 가서 본인들의 치부를 다 봤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예비 신랑의 번호, 어머님의 번호, 또 다른 모르는 번호는 아마 서방님의 번호겠죠?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희 집을 다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이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딱 한 번 전화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다 알게 된대. 언젠가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하여튼 머리 감은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고. 니네 집이 결혼한답시고 우리 집에 뻔뻔하게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난 거의 무슨 지참금 수준으로 너희 집에 돈 갖다 바쳤어. 너 지금이라도 그거 모른 척하고 당장 돌아오면 지금 네가 우리 가족한테 똥물 뿌린 거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네가 그 종이를 가지고 어줍잖게 우리 가족을 협박하려 든다거나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면 용서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 예비 신랑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 정말 어찌해야 좋을까요? 아직도 저에게 쪽지를 건네던 예비 동서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 어른거려 다시는 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섣부르게 신고했다간 저희 가족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두렵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들에겐 인사 잘 다녀왔다며 조금 피곤해서 몇 주 동안은 본가에서 좀 쉬었다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둔 상태인데
제가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저 역시 동서의 마지막 모습처럼 되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제가 과연 이걸 세상에 폭로하고 동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식 체인점의 지점장으로 있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3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다들 제 나이를 듣고 나면 무슨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느냐고 놀라고 결혼 기간이 짧았다는 것에 두 번 놀란답니다. 누군가에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1분이 1년 같을 정도로 길었던 순간이었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간을 제 인생에서 통째로 드러내고 싶을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동수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그 남자와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어렸고 무엇보다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좀 듬직한 사람이 좋았어요.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연상을 선호하는 편이었죠. 동갑도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게 다짜고짜 저를 소개시켜달라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가서야 연하라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나이 들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첫인상은 남자라기보다는 남동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는 무리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죠.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동수가 생각보다 되게 끈질기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나이로 사람을 다루지 말고 자기라는 사람을 봐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더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의지가 되는 순간도 덜어 있었죠. 제가 애교가 전혀 없는데 저와 반대로 가끔씩 보여주는 애교스런 모습도 좋았고요. 살뜰하게 챙겨주는 면도 그렇고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이 남자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단박에 싫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좋았어요. 서로 완벽하게 잘 맞는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적당히 이야기가 통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요. 물론 이 사람과 당연히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한 것은 순전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마다 보여주는 그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꼭 다음에는 가족들과 와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쇼핑하다가도 이건 동생에게 사주고 싶다거나 부모님께 커플 아이템으로 드리고 싶다고 하는 등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정에 충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수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던 날은 정말이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장을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굳어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뵙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두 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많은 편은 아니셨지만 아버님께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나이는 우리 동수보다 2살 많다고? 아유, 그래도 동수가 맞이라 의젓하고 책임이 강해.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나도 아들만 둘이라 밑에는 어리광도 많고 한데 저 녀석은 그런 게 없어. 마지답게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어릴 때 동수 아빠가 출장으로 길게 자리 비울 때도 든든했지. 시어머니는 식사 시간 동안 제게 반찬을 권해주시기도 하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깨알같이 동수 자랑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후식이 나오자 어머니께서는 결혼 준비에 관해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웨딩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계획인지 등에서 말이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신혼살림에 관해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결혼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할지 정했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작게나마 시작하려고요. 동수와 저는 직장의 위치가 비슷해서 그 근처로 하면 좋겠다고 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을 몇 군데 봐두기도 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우리 집 2층으로 들어와. 안 그래도 2층에 새 들어 사는 부부가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되거든. 딱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면 되겠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동수를 바라보았어요. 동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동수 역시도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계획에도 없던 시집살이라니 저는 도저히 해낼 자신이 없었죠. 어머님은 제 반응을 눈치채셨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2층이 단독이라서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방도 3개나 되고 화장실도 따로 2개 있고 어지간한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 근처에 지하철도 바로라 금방 오고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한 적이 없어서요. 아유, 그래?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치? 저는 동수를 바라보며 거절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슬쩍 말을 얹더라고요. 아,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당장 정해? 이 사람도 집에 가서 의논해야 되고 시간을 좀 줘봐.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아니, 뭘 고민해? 집이 거저 생기는 건데. 거기다 인테리어도 싹 해둘 건데. 그냥 가구만 좀 들여오면 끝이잖아. 안 그러니, 아가? 말씀은 감사한데 갑작스러워서요. 생각 좀 해볼게요. 순간 동수 어머님의 미간에 주름이 살짝 졌다가 사라졌어요. 표정이 확확 바뀌시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동수에게 시집살이는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난 절대 못해. 그러지 말고 생각만 좀 해보자. 편한 점도 있잖아. 따로 식사 준비 안 해도 되고, 집 구한다고 대출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몇 년만 살면서 돈 모으다가 나가면 딱이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몇 년이면 됐는데, 그렇게 살고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신다니? 물어봤어? 동수는 말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그것 보라며 확실하지도 않은데 나를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몇 번 저를 더 설득하려던 동수도 종장에는 제 말에 납득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은 그대로 묻혔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싫은 티를 내시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녀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님은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싶을 정도였죠. 여행지에서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부터 마음이 들지 않으셨는지 쌩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스카프 하나 샀어요. 이번 시즌에 나온 건데 어머님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작 1,000쪼가리 하나 샀어? 그 멀리까지 가서?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어 놀라 제때 반응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스카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걸 선물이라고 사오는 거야? 그리고 동수한테 못 들었니? 내가 언제부터 스카프 하고 다녔다고? 저는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는데 어머님께서 스카프를 안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럼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라고 있는 거냐? 저는 말씀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우리 엄마한테 찰떡같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샀죠.
당연히 우리 엄마야 뭐든 잘 어울리지만. 내가 한 소리 했다고 곳에 와이프 편을 들어? 아, 편은 무슨. 아, 여기 편이 어딨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동수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께 배고프단 말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그 사람이 애쓴다는 생각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세아가, 너는 음식할 줄 아는 건 있니? 자취 생활이 길어서요. 기본적인 건 다 해요, 어머님. 누가 기본 물었어? 아니, 동수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여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동수랑 이야기했어요. 저도 출근 준비가 있고 해서 아침은 가볍게 먹자고요. 뭐, 가볍게? 설마 시리얼인가 뭔가 그런 부스러기 먹여서 출근시킬 건 아니지? 시어머님은 눈에 쌍심지를 키시고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사실 자취하면서 아침을 시리얼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시리얼도 있고요. 누룽지도 있고요. 뭐, 누룽지? 아니, 고작 그렇게 먹여 출근시키려고 여기 안 들어온다고 한 게냐? 저는 그제야 왜 어머님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남으셨던 거죠. 동수 말로는 이해해 주셨다고 하던데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적어도 그 남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하셨던 거죠. 어머님, 아침 너무 거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가볍게 먹고 출근하려고요. 동수는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국이랑 밥해서 먹였어. 건강식은 무슨? 요즘 간편 건강식 잘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아침은 줄곧 그렇게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먹고 다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 괜히 같이 언성을 높이면 버릇이 있니 없니 하시면서 저만 잘못한 사람 만드는 어른들 꽤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이었죠. 물론 꼬투리를 잡겠다고 벼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하긴 하지만요. 아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잘하는 짓이다. 시어머님께서는 별다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말대꾸한다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을 나가시면서 한마디 또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어려도 남편은 남편이야. 어디서 이름을 틱틱 불러? 혼자 남은 저는 앞으로의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싶었죠. 솔직히 그때는 매일 볼 얼굴도 아닌데 잠깐 버티다 보면 금방 괜찮아지겠지 싶었거든요. 저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겠거니 했죠. 안일하게도 말이에요. 시댁에서 돌아온 이후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쌓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시어머님과의 트러블은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하면 도통 연락할 생각은 안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자리를 좀 비웠더니 일이 밀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니? 어떻게 돼, 내가 일주일 동안 전화는 고사하고 찾아오는 법도 없어? 집에 무슨 행사라도 있어요, 어머님? 제사라든가. 결혼 이전에 시댁에는 제사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보니 갑자기 찾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행사 있으면 얼굴 비추고 아니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살라 그랬어? 어머님,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급하게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일 없다. 이번 주 주말에 아침에 일찍 건너오거라.
같이 예배 갔다가 집에서 식사나 하자.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주일 예배도 모르냐고 핀잔이셨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설마 예배가 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시댁에 시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꼭 동참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불교에 가까운 무교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고 앞으로도 딱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딱히 교회를 믿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님 마치시는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잖아. 예배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점심때 맞춰서 제가 모시러 갈게요. 시어머님께서는 거듭해서 제게 예배를 함께 가자고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저히 빈말이라도 알겠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됐다. 무슨 애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코분코분 넘어가는 게 없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지 몰라. 꼴도 보기 싫다. 시어머님께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신 건지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죠.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왔어요.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것은 제 예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동수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한 번 정도인데 뭘 그렇게 안 간다고 고집이야. 그냥 한 번 다녀오고 아무래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지. 한 번 다녀오고? 진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거든, 우리 엄마? 철석같이 시어머님을 믿고 있는 동수의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동수는 어떻게든 시어머님 마음을 돌려보라고 하고는 일이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갑갑한 상황에 괜히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 될 때까지 시어머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인지 정말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점심시간에 맞춰 시어머님을 모시러 갔죠. 저를 보신 시어머님께서는 애써 웃으시면서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지인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 제게 화를 못 내고 참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어머님과 교인 지인분들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들 괜찮으세요? 어머,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유, 시어머님 일정 맞춰서는. 그러게, 아유, 우리까지 얻어먹어도 되는 거야? 물론이죠. 근처에 깔끔한 중화요리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줄곧 웃으면서 친구분과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시댁으로 가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죠. 너 아주 머리 쓴다. 내가 연락하지 말랬다고 이렇게 나와? 제가 무슨 그냥 어머님께서 교회 같이 가자고 한 거 거절한 게 마음에 좀 걸려서 찾아왔을 뿐이에요. 새아가 너 그렇게 머리 굴려봤자 다 보이거든? 아주 이 아가 빠져서는 우리 동수도 홀라당 벗겨먹을 인간이구나 네가. 어머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확 마음이 상했죠. 시댁에 도착한 저는 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할 말이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굳은 얼굴로 들어갔어요. 언제 온 것인지 동수도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동수의 손을 잡고는 이리저리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살이 다 빠졌네. 어머, 새아가가 밥을 굶기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굶기기는 완전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얼굴로 동수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금방 저녁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라고 하셨죠. 저는 급하게 가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눈치 없는 그 남자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다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봐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죠.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와서 재료라도 좀 씻어. 뭐 구경 났다고 보고만 있어. 저는 모든 말에 날이 서 있는 시어머님과는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제게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있었죠. 주방은 칼이 도마 위를 움직이는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밥이 익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세아가 이리 와봐라. 한결 누그러진 시어머님의 부름에 다가갔어요. 잘 봐. 동수가 특히 좋아하는 나물이야. 간 맞추는 거 잘 봤다가 집에서 해 먹어. 동수 살 쏙 빠진 것 좀 봐라.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데 하나만 저렇게 빠져? 어머님 무슨 그이 체중 늘어서 운동도 시작했는걸요. 체중이 늘기는 뭐가 늘어. 딱 봐도 얼굴이 반쪽이구만. 어머님, 아침을 부스러기만 먹이는데 애가 무슨 힘을 쓰겠어. 아유. 저는 자꾸 저를 자극하는 시어머님 말투 때문에 뒷목이 뻣뻣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님께서는 쉬지 않고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고작 여기에다 담을 생각이냐? 조림인데 국물을 차글차글 같이 떠야지 이게 뭐냐? 야채든 고기든 골고루 접시에 담아야지. 지금 고기만 덜렁. 아유. 국을 담으라고 했더니 건더기는 다 어디 가고 없어. 사람을 폭발 직전까지 몰아세우시는데 진짜 수십 번은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이건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시어머님이 그렇게 구박을 하시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릇을 왜 그런 걸 쓰냐고 하셨을 때도 그냥 이게 예뻐서 그랬다고 대답하면 센스가 왜 그 모양이냐고 하실 것 같았죠. 국을 담을 때도 건더기는 어디 갔냐고 하셨을 때도 적당히 담았다고 응수하면 또 말대꾸냐고 몰아세우실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만 있자니 갑갑해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죠. 아휴, 도대체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랬으면서 꾸역꾸역 분간을 하겠다고 우겨서는 우리 동수만 고생이네. 아휴, 속상해, 속상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놈의 분간 문제 때문이라는 것에 나중에는 소름이 돋았죠. 머릿속은 엉망이 되고 속은 답답해서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동수는 혹시 체했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물어보는데 괜히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어머님이 분가 문제로 계속 화나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에? 설마. 분명 괜찮다고 하셨는데. 괜찮기는 무슨.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를 하셔? 나더러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분가냐고도 하시던데? 설마 우리 엄마가? 아니 너 해주는 밥은 다 맛있다고 되게 칭찬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시래? 동수 역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저는 속으로 정말 도움 안 되는 신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녹초가 되어 바로 뻗어버렸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집살이가 그게 시작이라는 점이었어요. 주말마다 집으로 불러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시면서 제가 손대는 것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 커튼이랑 커버를 다 교체해야 하는데 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살림을 살 때는 이런 것들도 계절에 맞춰서 바꿔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방마다 침대 커버에 커튼까지 한가득 빨래거리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제게 밟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클리닝 맡기면 깨끗하게 잘 해줘요. 날씨에 영향도 안 받고요. 나는 매번 하나씩 해서 널었다. 햇볕 좋은 날 해두면 딱인데, 뭐하러 그런 곳에 돈 써? 이걸 분기 때마다 어머님이 혼자 다 하셨단 말씀이세요? 발목 나가세요. 혼자서도 며칠을 걸려가면서 했다. 너도 있는데 뭐하러?
저는 몇 번이나 어머님께 업체에 맡기자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발목이고 종아리고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자다가 쥐가 나는 바람에 몇 번이나 깨야 했죠. 결국에는 연차까지 쓰고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자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가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올 텐데 꼭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핑계로 몇 번 부르셨지만 가지 않았어요.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시어머님이 집으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나갈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냉장고에 못 보던 반찬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정리해두었던 것들의 배치가 달라져 있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해가지고 오셨다는 말에 동수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수가 신발을 벗자마자 저는 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냐고 물었어요. 아니,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오셨다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 엄마가 대책도 없이 그냥 오시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럼 어떡해? 경비실에 부탁을 했어도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인데 좀 오시면 어때서 그래? 좀 오시면? 앞으로 얼마나 오실지 너 상상은 해봤어? 내가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 우리 엄마가 오시는데 왜 곤란해?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만 가셨는데? 저는 거실 곳곳에 달라진 부분을 지적하며 외쳤어요.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 온 집 다 열어보고 가셨다고. 옷장에 속옷까지도. 엄마가 보신 건데 뭐 어때? 엄마가 그걸로 뭘 어떻게 하실 것도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좀 그러지 마. 예민? 넌 이게 예민의 문제 같니? 동수는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조금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저를 이상하게만 바라봤죠. 저는 그런 점에 점점 차게 마음이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어머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셔서는 집안을 마음대로 바꿔두셨어요. 아예 제 옷장이 싹 다 뒤집혀 전혀 다르게 배치된 것도 있었죠. 하루는 옷장 속에 속옷함에 전혀 제 취향이 아닌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무나도 떳떳하게 속옷을 편한 것으로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왜 옷장에 손을 대시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자식들 옷장 열어본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소름이 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얼마나 바꿔두셨을까 하고 말이죠. 그와 동시에 이런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동수가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이라도 하신 것처럼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죠. 급기야는 새벽 예배에 가자고 하시면서 다짜고짜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고요. 그날은 저 역시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교회 갈 생각 없다고요. 시끄럽다. 길게 말하지 말고 세아가 가서 준비하고 오너라. 시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자 보다 못한 동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좋은 말씀 나랑 듣자, 나랑. 내가 너무 듣고 싶네. 네가 나서길 왜 나서? 피곤한데 출근하기 전까지 잠이라도 더 자. 세아가 뭐하니 준비 안 하고. 어머님, 저 정말 못 가요. 어제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얼마 자지도 못하고 나가봐야 돼요. 뭐, 야근? 그럼 우리 동수 저녁도 안 차려졌단 말이냐? 그리고 누가 너더러 돈 벌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서 뭐 그리 유세야? 회사 그따위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어머님, 그이도 저도 똑같은 직장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번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평소보다 더 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못 잔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말이 나왔으니 그래. 동수보다 나이도 많으면 빨리 애를 가질 생각은 안 하고 뭐 야근? 네가 지금 제정신이 했니? 애는 도대체 언제 나올 거야? 그건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저희도 나름 자녀 계획은 다 세우고 있다고요. 계획? 어디 애가 계획대로 생기니? 꿈도 크다. 이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뒤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밤금까지는 피곤함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죠. 뭐라고요? 문제요? 어머님, 지금 그게 며느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너 솔직히 말해. 속이고 결혼했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다. 진짜 사람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아기 천천히 갖기로 했어.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생각이. 동수가 나서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도끼 가득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세아가 생각이겠지. 착해 빠져서는 지 와이프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고, 아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얌전한 동수를 꿰어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니야, 엄마. 진짜 우리가 의논해서. 됐어. 더 이상은 말하지 마. 너는 사내 녀석이 와이프 마련하면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드세게 너를 잡았으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 드리는 거 싫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 동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연애 시절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는 동수에게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몇 번이나 가족들이 나이로 걱정하시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다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제게 말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자 시어머니는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시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저를 많이 참아왔는지에 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실 정도였죠. 내가 나이 많고 기센 여자는 절대 짝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동수가 너 좋다고 해서 내가 참아준 거야. 그런데 봐라,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자기 손에 쥐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제가 언제 동수를 손에 쥐고 흔들었다고 하세요? 아니야? 분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분간 그랬죠. 그런데 어머님, 제게 어떻게 하셨어요?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셨잖아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맨날 우리 동수, 우리 동수.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오냐, 너 말 잘했다. 그래, 우리 한번 따져보자. 우리 아들에 비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널. 내가 가르쳐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매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단박에 받아들이는 법 없이 따박따박 말 대꾸한 게 그럼 너는 잘했다는 거니? 어머님이 적어도 저를 존중하셨으면 저도 가만히 있었겠죠. 말 안 되는 소리도 정도껏 하셨어야죠. 뭐, 말 안 되는 소리. 동수야, 봐. 이 애가 이런다. 시어머니 말이 그렇게 웃음니? 점점 시어머님과 제 감정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제게 눈짓을 주었지만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끝을 볼 생각이었죠. 이래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곳에서 며느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 밥 장사한다고 애를 방치하니까 저 모양이지. 저는 저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시어머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중요한 것들을 쓸어 담았죠. 따라 들어온 동수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홈웨어에 대충 겉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님께서는 꼿꼿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계셨고요. 이것 봐,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짐을 싸? 너 이대로 나가면 2번 다시 우리 동수 볼 생각하지 마, 바로 내가 너희 회사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아니요, 어머님, 이혼 서류는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미쳤어? 이혼이란 뭐 이런 걸로. 이런 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욕하지는 마셨어야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하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네, 그러니까 어디 어머님 입맛에 맞는 며느리 새로 구하세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누나! 저는 동수를 뿌리치고 그대로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는 정신없이 친정으로 차를 몰았죠. 아침부터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딸을 본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가기로 나가시면서 2분을 붙들고 저는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갑자기 폭탄을 받은 2분의 얼굴은 사색이 되셨습니다. 제 성격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집에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시어머님의 행패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혼을 하려 하느냐고 다그치시는 부모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분가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충격에 할 말을 잃으신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게 시댁으로 앞장서라고 하셨어요. 자기네 아들이 소중하며 우리 딸도 귀한 걸 아셔야지. 어디서 그런 말을. 아버지 참으세요. 이혼하면 다신 안 볼 사람들이에요. 아니 억울하게 이대로 이혼을 한다고? 내가 그놈이 집구석을 가만둘 것 같냐? 저도 그냥 두고 보고 싶진 않지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괜히 가서 언성 높이셨다가 그쪽에서 험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내가 화가 나서 그런다. 화가 나서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을 애가 아닌데 내가. 아이고. 아버지는 답답함에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치셨어요. 저 역시도 너무 속상했지만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괴로워하시는 2분을 위로하며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분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동수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시어머님은 아니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 생각이야? 왜? 나가보니 우리 동수가 아깝디? 그래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싶어? 설마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동수가 차일피일 미루는 거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한테나 말씀하세요. 시어머님은 끝까지 동수가 그럴 리 없다는 말씀으로 제게 화를 내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이에요. 그동안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깔끔하게 잊고 새롭게 출발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식으로 부모님 식당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사실 집에서는 제가 취직하는 대신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식당에서 하도록 하셨고요. 다시 식당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 사이에 저는 이제 몇 개의 체인점의 지점장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변했죠.
그날은 명동에서 가게 일을 보는 중이었어요. 한식점 체인 중에서도 이곳은 상견례 자리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곳이었어요. 다녀가신 후기에도 호평이라 늘 예약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예약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동수의 남동생이었죠. 당시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겨우 얼굴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던 도련님이었지만 이름을 보는 순간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제정신이라면 이곳에서 상견례를 할 리가 없었겠죠.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나.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되고 저는 홀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멀리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동순의 가족이더라고요. 특히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동수 어머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도련님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는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하실 수 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리고 이내 아마도 이 가게가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방을 예의주시했어요. 저 방 분위기 어떻던가요? 지점장님, 상견례 자리가 다 비슷하죠.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만 왜요? 아니에요. 식사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제 전체 나갔어요. 알겠어요. 디저트는 제가 들고 갈게요. 직원들은 굳이 제가 들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잘 아는 분들이라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다고 했죠.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갈수록 제 심장은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식 나가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지 말이죠. 예비 부부를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절대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뒤 사무실 노크 소리와 함께 후식이 나갈 시간이라고 했죠. 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방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크게 심호흡을 했죠. 저는 직원들에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른 척하라고 말했어요. 먹음직스러운 후식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데 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후식을 손님들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어? 저를 먼저 발견한 건 도련님이었어요. 그의 외침에 동순의 가족들 시선이 제게 향했죠. 잔뜩 커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괜히 손에 땀이 나더군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뵙다니 정말 세상 좁아요. 그렇죠?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 관리도 못하시고는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아까도 생각했지만 정말 달라지신 것은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후식을 내려두었습니다. 2년 만이요. 어머님,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이렇게 며느리도 보시고 말이죠. 닥쳐! 당장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솔직히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되고 무서웠던 기분이 막상 시어머니를 마주하니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가게예요, 어머님. 말씀 조심하셔야죠. 여기 보는 눈도 많으신데요. 시어머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사돈 어른 앞이라고 나름 조심하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 넋을 놓은 사람처럼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 앞을 지나 저는 사돈 되실 분들 앞에서 후식을 두고는 아가씨 옆으로 갔어요. 도련님과 결혼하실 분인가 보죠? 도련님? 아가씨는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집 며느리였다면 형님 동사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곳을 빠져나와서요. 이렇게 고운 동서를 못 만나고 왔네요. 너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해. 제 말에 아가씨가 당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지만 못 들은 척하고 물었죠. 혹시 2층에 들어와서 살란 말 하지 않으시던가요? 야! 시어머니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를 꽥 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자리에 앉히려고 했죠. 도련님은 제게 다가오더니 제 팔을 꽉 잡았어요. 형수님, 나가서 저랑 따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쪽 가족들과 할 말이 전혀 없는데요. 어쩌죠? 상견이 같이 중요한 날 좋은 말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기에는 너무 아가씨가 아까워서요. 아가씨, 혹시 2층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거절하셨고요? 네? 그건... 대답할 필요 없어. 형수님, 나가세요, 제발. 나가서 저랑 이야기해요. 도련님은 필사적으로 아가씨의 말을 막았죠. 그러고는 제 팔을 붙들고 나가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의 팔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나는 분가를 고집했거든요. 같은 제안을 받고. 아마 지금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세상 사랑스럽다는 듯이 아가씨를 바라보며 끔찍하게 아끼는 척 하시겠지만 결혼하면 완전 달라진답니다. 아가씨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으시겠죠. 매주 시댁으로 불러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아가씨가 꾸밀 신혼집을 자신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너 조용히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야!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시어머니의 외침은 거세졌어요. 도련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제 팔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시아버지는 사돈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계셨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옷장이 마음대로 바뀌어 있다거나 속옷이 바뀌어져 있는 날도 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들이닥쳐서는 아가씨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기도 하죠. 아가씨,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은 있어요? 저의 폭로가 계속되자 사돈 어른 자리에 앉아있던 두 분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얼굴이 붉게 물드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죠. 제 말을 듣고 있던 아가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시다. 사돈, 설마 이 말을 믿으시고 있는 건 아니시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쫓겨나듯 나간 아이예요. 어떻게 이 말을 믿고 그냥 가세요? 제가 쫓겨났던가요? 저는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하다니. 그건 어머님 이야기겠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정상일 리 없잖아요? 넌 닥치지 못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하 심장이 있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돈 어른들은 나가다 말고 자리에 멈춰서서는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셨죠. 거짓말이요?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럼 어디 하나씩 따져볼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시어머니는 사돈 어른의 앞을 막아서며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잠시 보던 아가씨가 그대로 따라 나갔죠.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 자기야. 도련님은 허둥거리며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방에는 한때 시부모였던 두 분과 저만 남았죠. 살짝 열린 틈새로 밖에 직원들이 힐끗거리면서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후련한 얼굴로 두 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으면서도 전혀 지쳐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 끝난 인연 아니냐, 이렇게까지. 시아버지께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 같은 피해자를 또 두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만히 호흡을 고르는 듯 보였던 시어머니가 대뜸 제 멱살을 잡고 저를 흔드셨어요. 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런다고 우리 막내 혼사가 깨질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저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쉽게 밀리더군요.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한 뒤 저는 반듯하게 서서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괴성과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깨진 그릇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나중에 가실 때 손에 들려 보내라고 했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카운터로 가 깨진 식기 비용을 꼭 청구하라고 일러두고는 사무실로 가려는데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도련님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겠지만 도련님한테는 미안하네요. 형, 해외 지사 신청해서 나간 지가 2년이에요. 절대 안 돌아온다고. 도련님은 뜬금없이 동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이혼하고 마지막으로 연락 와서는 두 번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형수님 힘드셨단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아예 한국 들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다 헛수고가 돼버렸지만.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가씨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도련님을 남겨두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야만 했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곧 그 사람들이 가게를 나갔다고 하더니 곧 저희 부모님께서 오셨어요. 직원 중 한 사람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그 사람들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상견례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말이죠. 저는 방금 제가 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잘했다고 제 등을 토닥여주기만 했죠. 나름의 복수를 하고 나서 그런지 속 시원하면서도 한동안은 시집살이 하던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그 자리에 있었던 아가씨가 저를 따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많이 놀랐죠?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갑자기 들어오셔서 폭탄을 던지셨으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그 부분은. 부모님들께도 제가 많이 죄송해 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니요. 그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은 다행이라고 하세요. 결혼 이야기가 더 나오기 전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게 그날 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죠. 저는 그날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놀랍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못 참았으니까 이혼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참으셨잖아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그만큼이나 하셨나 싶어서요.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바보같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세우셨던 계획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꼭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온전히 그 아가씨의 몫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도련님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은 덜고 싶었거든요. 전 절대 사장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말이에요. 덕분에 바른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가씨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폭로로 도련님의 혼사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로 도련님 역시 동수처럼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은 시어머니에게 닥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황혼 이혼장만 남겨두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결국 시어머니 혼자만 덩그러니 그 집에 남은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업보가 아니겠나 싶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했던 사람의 말로가 아닐까 싶었죠. 안타깝다거나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접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연을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최대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